한국이 없었으면 마두로 체포 아예 불가능했다. 미군 최정예 델타포스조차 완전히 무력화됐거든요. 6개월 준비한 작전이 단 17분 만에 중단됐고 백악관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그곳은 서울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47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어요. 세상은 미국 트럼프의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서울 지하 어딘가에서 전쟁이 설계되고 있었고 한국은 조용히 판을 뒤집어놨습니다. 그것도 이름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그날의 진실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미군 특수부대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마크 톰슨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조정관으로 8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헬기가 목표 지점을 벗어나는 일은 없었죠. 드론 영상이 끊기는 것도 본 적 없었습니다. 통신이 밀리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카라카스 상공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어요. 그 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상황실 스크린에는 델타포스 헬기 3대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녹색 점으로 깜빡이며 목표 지점으로 접근 중이었죠. 작전명은 다크 선더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제거 작전이었어요. 극비 중에 극비였죠. 백악관 승인까지 받은 최고 우선순위 임무였습니다. 6개월 준비한 작전이었어요. 작전국장 톰 해리슨이 헤드셋을 쓰고 지시했어요. 알파팀 2분 후 LG 도착 예정입니다. 브라보팀은 6시 방향 대기하고요. 찰리팀 상공 커버 유지하세요. 모두 정상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했어요. GPS 신호 양호, 통신 링크 안정, 드론 영상 선명,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죠. 델타포스 팀장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알파 리더 착륙 지점 시야 확보. 1분 30초 후 진입합니다. 목표물 관저 확인됐습니다. 저는 드론 영상을 확대했어요. 관저 주변이 또렷하게 보였죠. 경비병 2명이 정문에 서 있었고 후문은 비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GPS 좌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미세했어요. 오차 범위 아니었죠. 신경 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어요. 숫자가 계속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좌표를 손으로 흔들고 있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튀었죠. 착륙 지점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GPS팀 확인해봐. 뭔가 이상해. 즉시 점검하세요. 기술진이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모니터를 여러 개 띄워서 확인하고 있었죠.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위성 신호는 정상인데요. 좌표 수신에 노이즈가 섞여 있습니다. 원인 파악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헬기 위치 표시가 좌우로 떨리고 있었어요. 30m씩 오락가락했죠. 착륙 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큰 문제였어요. 브라이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알파 리더, 착륙 지점 좌표 재확인 요청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시 요청합니다. 톰이 당황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수동 내비게이션으로 전환하세요. 육안으로 착륙 지점 확인하고 진입하십시오. GPS 무시하고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가능하죠? 알파 리더 알겠습니다. 브라이언이 답했어요. 육안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통신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라이언 목소리가 지연되기 시작한 겁니다. 착륙 준비 중입니다라고 말하는데 화면 속 헬기는 이미 하강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소리와 영상이 0.8초씩 어긋났죠. 입모양과 음성이 안 맞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통신팀 뭐 하는 거야? 톰이 소리쳤습니다. 지연 원인 찾아. 즉시 해결해. 모르겠습니다. 통신 담당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대역폭은 충분하고 암호화도 정상인데 패킷이 어디선가 늦게 도착하고 있어요. 정확히 0.8초씩 지연돼요. 오차도 없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0.8초. 너무 정확했어요. 랜덤 오류가 아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 공격이 아니라 통제였어요. 드론 영상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임이 누락되기 시작한 겁니다. 부드럽게 흘러가던 영상이 끊기고 튀었어요. 경비병이 오른쪽에 있다가 갑자기 왼쪽에 나타났죠. 중간 과정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3초에 한 번씩 화면이 건너뛰었어요. 지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드론팀 영상 확인. 톰이 외쳤어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야? 프레임 드롭 발생 중입니다. 드론 조종사가 보고했죠. 카메라는 정상 작동인데
전송 과정에서 일부가 소실되고 있어요. 복구 시도 중입니다만 안 됩니다. 계속 끊겨요. 저는 상황판을 다시 봤습니다. GPS 흔들림, 통신 지연, 영상 누락,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했죠. 각각 다른 시스템인데 모두 같은 시간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작동은 하되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있었어요. 브라이언 목소리가 긴박하게 들렸습니다. 알파 리더, 상황 이상합니다. 착륙 지점이 계속 바뀌고 통신도 불안정해요. 지상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진입 보류 요청합니다. 위험합니다. 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봤죠. 턱선에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죠. 10초가 지났습니다. 브라보 팀도 대기 중이라고 보고했어요. 찰리 팀 상공 헬기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죠. 모든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팀 철수 명령, 작전 중단합니다. 즉시 복귀하세요. 지금 당장. 브라이언이 되물었어요. 재확인합니다. 작전 중단입니까? 맞습니다. 톰이 단호하게 말했죠. 철수하십시오. 더 이상 진행하지 마세요. 안전 거리 확보 후 복귀 루트 진입하세요. 헬기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녹색 점들이 목표 지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죠. 3시 17분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17분 만에 중단된 겁니다. 6개월 준비한 작전이 이렇게 끝났어요. 단 한 발도 쏘지 못하고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스크린만 보고 있었어요. 헬기들이 안전거리로 벗어났죠. 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헤드셋을 벗어서 책상 위에 던졌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이건 적의 방어가 아닙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더군요. 베네수엘라군은 이런 능력 없어요. 방공 레이더도 작동 안 했고 대공포도 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건드린 겁니다. GPS도 통신도 드론도요. 동시에요. 정확하게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개입은 국가급 능력이 필요했죠. 그것도 미국 시스템 전체를 정확히 아는 나라만 가능했습니다. 단순한 재민이 아니었어요. 우리 작전 구조를 꿰뚫고 있는 누군가였죠. 다음 날 아침 작전 실패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저는 초안을 검토했어요. 실패 원인 항목에는 기술적 오류라고 적혀 있었죠. GPS 불안정, 통신 지연, 영상 전송 오류 모두 사실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누가 왜 그랬는지는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공란으로 남았죠. 쓸 수가 없었어요. 확인되지 않았으니까요. 보고서를 넘기는데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작전 검토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다시 시도할지는 미정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와이 아침 하늘이 맑았어요.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걸요. 우리 작전 방식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 우리 눈을 멀게 했다는 걸요. 사흘 후 백악관 지하 상황실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들고 긴 복도를 걸어갔어요. 양쪽 벽에는 역대 대통령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무거운 철문을 지나 상황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합참의장 제임스 밀러, CIA 국장 로버트 체니, NSA 국장 수잔 파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중앙 테이블에는 다크 선더 작전 실패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껍게 묶인 파일이었어요. 제임스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보고서 읽었을 겁니다. 카라카스 작전이 실패했어요. 6개월 준비한 작전이 17분 만에 중단됐죠.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로버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CIA 입장에서는 정보 실패가 아닙니다. 마두로 위치 정확했고 경호 배치도 맞았어요. 우리 정보에 문제 없었습니다. 현장 상황도 예측 그대로였고요. 그럼 작전 실행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 상황실에 있었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GPS, 통신, 드론 영상 모두 동시에 오작동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수잔이 끼어들었습니다. NSA도 긴급 분석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화면에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죠. 우리 기술팀이 48시간 붙어서 분석한 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정상이었습니다. 위성 신호 강도 양호,
암호화 프로토콜 작동, 네트워크 대역폭 충분, 서버 로그도 깨끗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잖아요. 제임스가 따졌습니다. 시스템이 정상인데 작전이 실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뭔가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수잔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시스템은 정상인데 출력이 비정상이었어요. GPS는 작동했지만 좌표가 30m씩 흔들렸고요. 통신은 연결됐지만 정확히 0.8초씩 지연됐어요. 드론은 촬영했지만 특정 프레임만 선택적으로 누락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필터를 씌운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스템은 정상인데 출력이 비정상.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고장이 아니라 조작이었던 겁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 중간에 끼어든 거죠.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최신 군사 시스템을 교란할 기술이요? 터무니없는 소리 아닙니까? 없습니다. 수잔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베네수엘라는 그런 수준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인 재밍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정교한 개입은 불가능해요. 그들 기술력으론 평생 걸려도 못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제임스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요? 수잔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러시아나 중국이라면 흔적이 남았을 겁니다. 이런 사이버 공격은 반드시 서버 로그에 뭔가 찍혀요. 침입 경로, 접속 시간, IP 주소 같은 거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깨끗합니다. 백지처럼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군가 우리 최고 보안 시스템에 들어왔는데 흔적 하나 안 남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말이 됩니까? 수잔이 저를 봤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뚫은 게 아니라 시선을 유도한 겁니다.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가 보는 걸 바꾼 거예요. 시선을 유도했다고요? 제임스가 되물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네. 수잔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GPS 좌표를 해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좌표를 보게 만들었어요. 통신을 차단한 게 아니라 패킷 경로를 살짝 돌려서 지연시켰고요. 드론 영상을 끄는 게 아니라 특정 프레임만 선택적으로 빼낸 겁니다. 시스템은 정상이에요. 우리 눈만 속은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어요. 공격이 아니라 통제였던 겁니다. 우리 시스템은 멀쩡했지만 우리가 보는 정보가 왜곡됐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 시스템 구조를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GPS 좌표, 송수신 과정, 통신 패킷 경로, 드론 영상 전송 프로토콜까지 속속들이요. 그 정도면 내부자 아닙니까? 동맹국 수준이어야 가능합니다. 수잔이 답했어요. 우리 시스템과 오래 협력한 나라, 합동작전 여러 번 해본 나라, 작전 구조를 속속들이 아는 나라, 그 정도 접근 권한 가진 나라는 많지 않아요. 손에 꼽습니다. 제임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리스트 좁혀보죠. 영국입니까? 호주요? 캐나다는 어떻고요? 하나씩 체크합시다. 수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국은 이번 작전 몰랐어요. 우리가 공유 안 했거든요.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는 중남미 작전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누굽니까? 제가 물었어요. 대체 누가 남는단 말입니까? 수잔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어요. 데이터 패턴 분석 결과가 나타났죠. 0.8초 지연 패턴이 그래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지연 패턴이 특이합니다. 그녀가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정확히 0.8초씩 일정하게 지연돼요. 0.79초도 아니고 0.81초도 아닙니다. 정확히 0.8초예요. 랜덤 노이즈가 아니에요. 계산된 지연입니다. 누군가 우리 통신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0.8초만큼 패킷을 붙잡았다 보낸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로버트가 물었죠. 0.8초가 뭐 특별합니까? 0.8초는 우리 델타포스 표준 반응 시간입니다. 수잔이 답했어요. 명령 듣고 행동 개시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정확히 0.8초거든요. 훈련 데이터로 측정된 수치예요. 누군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작전 매뉴얼을 읽은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0.8초 델타포스 반응 시간. 그건 극비 훈련 데이터였어요. 공개된 정보가 절대 아니었죠. 작전 매뉴얼에만 적힌 숫자였습니다. 제임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나라는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한정적입니다. 수잔이 답했어요. 우리랑 합동훈련 여러 번 해본 나라, 작전 매뉴얼 공유한 나라, 델타포스랑 같이 훈련장 들어가 본 나라. 그 정도면 정말 손에 꼽아요.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제임스가 재촉했습니다. 이름 대보세요. 수잔이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일본,
한국,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우리 핵심 동맹이었어요. 일본은 태평양 전략의 기둥이었고 한국은 북한 감시의 최전선이었죠. 이스라엘은 중동 정보의 창구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나라들이었어요. 그 나라들이 우릴 방해했다는 겁니까? 로버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동맹이 우릴 공격한다고요? 방해가 아니라 개입입니다. 수잔이 정정했죠. 누군가 우리 작전이 진행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고 우리 눈만 멀게 한 겁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작전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확실한 거요. 법정에 설 만한 증거 말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수잔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황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누군가 우리 전쟁 방식을 완벽하게 읽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다크 선더 실패는 단순 기술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했고 우리 작전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수잔이 저를 불렀습니다. 톰슨, 한마디만 하죠. 네, 말씀하세요. 이번 일은 조용히 묻힐 겁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맹국 의심한다는 얘기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난리 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시선을 유도당했을 뿐이에요.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시선을 유도당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죠.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있었지만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일주일 후 국무부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백악관 상황실처럼 긴장되지 않았죠. 오히려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제임스가 중앙에 앉았고 양옆으로 국무부 차관, 국방부 부장관이 자리했어요. 저는 뒤쪽 의자에 앉아 있었죠. 제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2차 작전을 검토 중입니다. 다크 선더가 실패했으니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동맹국들에게 협조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무부 차관 데이비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미 타진해봤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주요 동맹국들한테 정보 보완이나 위성 협력을 요청했어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국방부 부장관 캐서린이 물었어요.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결같이 거절했습니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중남미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 정권 제거 작전엔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런 식이었죠.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부터 거절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보통 영국은 우리 작전에 협조적이었거든요. 영국도요? 제임스가 되물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로 중남미 개입 거립니다. 데이비드가 설명했어요. 내부 문제로 바쁘대요. 베네수엘라까지 신경 쓸 여력 없다고 합니다. 프랑스는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른 서류를 넘겼어요. 마두로 제거는 미국 의제지 유럽 의제가 아니다. 우리가 왜 미국 작전에 책임져야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캐서린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동맹이 이래도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NATO 예산도 우리가 제일 많이 내고요. 데이비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이해됩니다. 정권 제거 작전은 국제법상 회색 지대예요. 성공하면 공을 나눠 가져야 하지만 실패하면 비난은 같이 받거든요. 리스크가 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합리적 판단이었어요. 베네수엘라는 지구 반대편이었고 그들 안보에 직접적 위협도 아니었죠. 독일은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가장 조심스러웠습니다. 데이비드가 답했죠. 인도주의적 우려를 표명하더군요. 민간인 피해 가능성, 국제법 위반 소지, 그런 걸 거론하면서 참여 어렵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도 비슷합니까? 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캐나다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지 군사작전은 최후 수단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보고 외교적 노력 더 하라고 권고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이 혼자라는 게 느껴졌죠. 동맹국들은 말로는 지지하지만 실제로 손은 안 빌려주는 겁니다. 제임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2차 작전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캐서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델타포스 재투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차 때 문제 해결 안 되면 똑같이 실패할 겁니다. GPS, 통신, 드론 문제 말이에요. NSA가 해결책 찾았습니까? 제임스가 물었죠. 저는 수잔한테서 받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아직입니다. 기술팀이 분석 중인데 원인 특정이 안 돼요. 누가 개입했는지 알아야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이네요. 동맹은 안 도와주고 우리 시스템은 뚫렸고 2차 작전하려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합니다. 회의 말미였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죠. 그때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옵션이 더 있긴 합니다. 모두가 그녀를 봤습니다. 어떤 겁니까? 제임스가 물었어요. 캐서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테이블에 놓았죠.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한국말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이요? 데이비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네수엘라랑 무슨 상관입니까? 캐서린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작전 사례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무력화, 소말리아 해적 소탕, 예멘 후티 반군 통신망 교란. 리스트가 길었죠. 이게 뭡니까? 제임스가 물었어요. 한국이 개입한 작전들입니다. 캐서린이 설명했죠. 공통점이 있어요. 병력 투입 없음, 공식 개입 없음. 그러나 결과는 결정적. 모두 성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시리아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2019년 화학무기 시설이 갑자기 가동 중단됐던 사건이었죠. 공식적으로는 기술 고장이라고 발표됐지만 정보계에선 의문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했다는 겁니까?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확증은 없습니다. 캐서린이 답했죠. 하지만 정황이 있어요. 시설 가동 중단 직전에 한국 정보함이 동지 중에 있었고요. 통신 패턴 분석 결과 한국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소말리아는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2020년 해적기지 3곳이 동시에 무력화됐습니다. 캐서린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해적들 통신이 마비되고 자금줄이 끊겼어요. 누가 했는지 몰랐죠. 나중에 한국 사이버 부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예멘도 비슷합니까? 네.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티 반군 드론 공격이 갑자기 멈췄어요. 레이더는 정상인데 드론이 목표를 못 찾았죠. GPS 교란 추정됐고 한국 기술로 분석됐습니다. 저는 패턴을 알아챘습니다. 한국은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시스템을 건드렸죠. 통신, GPS, 자금망, 전장을 직접 통제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왜 한국 이름이 안 나왔죠? 이렇게 성공했으면 공개했을 텐데요. 한국은 공개 안 합니다. 캐서린이 답했죠. 작전 후에 항상 침묵해요. 언론 발표도 없고 정부 성명도 없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제임스가 되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캐서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아마도 책임 회피 아닐까요? 성공해도 이름 안 남기고 실패해도 비난 안 받으려는 거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작전 리스트가 계속 스크롤되고 있었죠.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나라는 항상 판이 끝난 뒤에 존재했다. 제임스였어요. 그가 화면을 보며 말했죠. 전쟁이 벌어질 때는 안 보이다가 전쟁이 끝나면 흔적이 나타나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뭡니까? 한국한테 도움 요청하자는 겁니까?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한국은 전쟁을 안 하고 전장을 통제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제임스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응할까요? 베네수엘라는 그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캐서린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했어요. 한국. 그 이름이 이상하게 울렸죠. 처음엔 의심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 됐습니다. 이틀 후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임스와 캐서린, 그리고 저까지 셋이었어요. 비공식 방문이라 수행원도 없었죠.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한국 측 연락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국방부 김준서 사무관입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합참입니다. 김준서가 답했어요. 용산에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차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우리 작전을 방해했을까? 아니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합참 건물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엄격한 보안 검색을 거쳐 지하로 내려갔어요. 긴 복도를 지나 회의실 문 앞에 섰죠. 김준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군인이었습니다. 별이 셋 달려 있었죠. 중장이었어요. 그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김도윤입니다. 합참정보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작았어요. 양쪽에 3명씩 마주 앉는 구조였죠. 친밀한 대화를 위한 배치 같았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공식 방문이라 조용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조용한 걸 선호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들어보죠. 캐서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김도윤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캐서린이 계속 말했죠. 우리가 작전을 진행 중인데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GPS 교란, 통신 지연, 영상 누락,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도와줬으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임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봤어요. 땀이 살짝 맺혀 있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김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의심에서 요청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일주일입니다. 제임스가 답했죠. 동맹국들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한국만 남았어요. 김도윤이 뒤로 기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선택지라는 거군요. 첫 번째가 아니라요. 제임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죠. 김도윤이 태블릿을 당겨서 봤습니다. 화면에 작전 개요가 떠 있었어요. 한참 읽더니 고개를 들었죠.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들은 마두로를 체포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베네수엘라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예상 못한 각도였거든요. 캐서린이 답했습니다. 마두로 체포가 목표입니다. 그가 제거되면 정권이 무너지고요.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하죠. 마두로 한 사람을 잡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베네수엘라 군 전체가 반응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까? 제임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같은 거 아닙니까? 마두로 잡으면 군도 무력화되는 거죠. 다릅니다. 김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두로를 잡으려면 그 사람 위치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 군을 무력화하려면 전체 지휘 체계를 봐야 해요. 접근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김도윤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물어보고 있었어요. 목표가 명확해야 방법도 나온다는 거였죠. 캐서린이 다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마두로 체포하고 군이 반격 못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작전이 성공이에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군을 먼저 무력화하세요. 마두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요? 제임스가 물었죠. 베네수엘라군은 10만 명입니다. 다 상대할 순 없어요. 상대하지 마세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명령을 무의미하게 만드세요. 군인은 명령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령 체계만 무너뜨리면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령 체계 무력화. 그게 핵심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따라오시죠. 우리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5층이었죠.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채우고 있었어요. 분석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여긴 뭡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작전 통제실입니다. 김도윤이 답했어요. 우리가 전장을 보는 곳이죠. 그가 중앙 콘솔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죠. 베네수엘라를 확대했습니다. 지도가 점점 세밀해졌어요. 도시, 군사기지, 통신망이 표시됐죠. 우리는 베네수엘라군 통신 패턴을 이미 분석했습니다.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지휘 개통별 응답 시간, 교대 주기, 명령 전달 경로 다 파악했어요. 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 전인데요. 3주 전부터요. 김도윤이 답했죠. 당신들 작전 냄새 났거든요. 준비는 미리 하는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오기도 전에 이미 분석을 끝낸 거예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군 통신량이 시간대별로 표시돼 있었어요. 피크타임과 저점이 명확했죠. 이게 뭡니까?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명령이 가장 잘 무시되는 시간대입니다. 김도윤이 답했어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교대 시간이거든요. 명령 전달이 느려지고
확인이 안 됩니다. 이때 개입하면 됩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개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통신을 교란한다는 겁니까? 교란 아닙니다. 김도윤이 정정했어요. 통제입니다. 명령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명령이 동시에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죠. 누가 맞는 명령인지 모르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총을 빼앗는 게 아니라 방아쇠 당길 이유를 없애는 거였어요. 김도윤이 우리를 봤습니다. 이 전쟁은 총성이 울리기 전에 끝나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델타포스가 관저 들어갈 때 베네수엘라군은 이미 명령을 기다리는 상태여야 해요. 명령이 안 오면 그냥 서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제임스가 물었죠. 가능합니다. 김도윤이 확신 있게 답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도윤이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자리에 앉자. 그가 종이 3장을 꺼냈죠. 직접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조건 3가지입니다. 그가 첫 번째 종이를 밀었어요. 한국은 병력을 보내지 않습니다. 델타포스만 투입하세요. 우리는 뒤에서만 작동합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애초에 병력 지원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김도윤이 두 번째 종이를 밀었습니다. 작전 실패 시 모든 책임은 미국이 집니다. 한국 이름은 절대 나가지 않아요. 언론에도 보고서에도 어디에도요. 캐서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실패하면 우리만 욕먹는다는 겁니까? 원래 당신들 작전 아닙니까? 김도윤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도와줄 뿐이에요. 실패의 주체는 미국입니다. 저는 그 말에 수긍했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한국은 요청받아서 돕는 거였죠. 책임까지 나눠 가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마지막 종이를 밀었어요. 성공하더라도 한국 이름은 남지 않습니다. 언론 발표, 정부 성명, 내부 보고서, 어디에도 한국 개입 사실을 적지 마세요. 이건 미국 단독 작전으로 기록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성공해도 공을 안 가져간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성공하면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작전 성공이 목표지 이름 남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캐서린이 팔짱을 꼈습니다. 이상한 조건들이네요. 보통은 공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아예 빠지겠다는 거잖아요. 신뢰 문제입니다.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한국이 개입했다는 게 알려지면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경계합니다. 우리 능력이 노출되는 거예요. 조용할수록 다음에도 쓸 수 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한 번의 공보다 계속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던 겁니다. 제임스가 3장의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3가지 다 받아들이죠. 한국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김도윤이 종이를 회수했습니다. 그럼 작전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새 파일을 꺼냈어요. 두꺼운 문서였죠. 총을 빼앗지 마십시오. 그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명령을 무의미하게 만드세요. 베네수엘라군은 명령 체계로 움직입니다. 대통령에서 국방장관, 장관에서 각군 사령관, 사령관에서 현장 지휘관 이렇게 내려가죠. 한 단계라도 끊어지면 멈춥니다. 그럼 그 단계를 끊는 겁니까? 캐서린이 물었어요. 끊지 않습니다. 김도윤이 답했죠.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듭니다. 대통령 명령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 되는 거예요. 국방장관 명령도 둘이 되고요. 각각 내용이 달라요. 그럼 현장에선 혼란스럽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니까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명령 중복. 그게 핵심이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도윤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우리는 베네수엘라군 통신망 구조를 파악했어요. 암호 체계도 분석했고요. 명령 패킷을 복제해서 내용만 바꿔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진짜로 생각해요. 보안 인증도 통과하니까요. 캐서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 접근 권한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베네수엘라 내부망인데요. 김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베네수엘라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였을 겁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임스가 요청했어요. 김도윤이 파일 중간을 펼쳤습니다.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시간대별 행동이 적혀 있었죠. 델타포스 이륙 2시간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베네수엘라 국방부에 가짜 정보를 흘려요. 콜롬비아 국경에서 이상 징후 포착됐다는 내용이죠. 국방장관이
북쪽 부대를 경계 태세로 전환시킬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전은 카라카스 중심부인데요. 북쪽 부대 이동은 시간 벌기입니다. 김도윤이 답했죠. 카라카스 경비병력이 지원 요청해도 북쪽 부대는 못 와요. 이미 배치됐으니까요.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요? 캐서린이 물었어요. 헬기 이륙 1시간 전 김도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관저 경호 사령부에 2개 명령을 보냅니다. 하나는 내부 순찰 강화, 다른 하나는 외부 경계 강화. 둘 다 대통령 명의예요. 경호대장은 혼란스럽죠.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확인 연락을 넣을 겁니다. 확인하면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제임스가 걱정했어요. 확인 경로도 우리가 통제합니다. 김도윤이 웃었어요. 경호대장이 국방부에 전화하면 우리가 받아요. 목소리 합성 기술로 국방부 당직 장교처럼 답하죠. 2 명령 다 맞다고 확인해줍니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통신망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전화, 무전, 데이터 전송 모두요. 헬기 진입 시점은요?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김도윤이 타임라인을 가리켰어요. 델타포스가 카라카스 상공 진입할 때 관저 경비병들에게 명령 3개를 동시에 보냅니다. 대기 명령, 이동 금지 명령, 상급 지시 대기 명령. 셋 다 다른 상급자 명의예요. 경비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임스가 물었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김도윤이 단순하게 답했어요. 명령이 상충하니까요. 대기하라는데 이동 금지래요. 그럼 그냥 서 있어요. 상급 지시 기다리죠. 근데 상급 지시는 안 와요. 우리가 안 보내니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8분입니다. 김도윤이 정확히 답했어요. 델타포스 진입부터 마두로 확보까지 18분이면 충분하죠. 그 시간 동안 베네수엘라군은 스스로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제임스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군대 전체를 18분간 얼린다는 게요. 얼리는 게 아닙니다. 김도윤이 정정했어요.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군인은 명령 없으면 본능적으로 기다려요. 확인하려고 하죠. 그 확인 시간이 18분이에요. 우리가 만든 18분입니다.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실전 테스트 해봤습니까? 이론만으론 믿기 힘든데요. 김도윤이 파일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작은 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3번 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모두 성공했어요. 방법은 같았죠. 명령 체계 무력화.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었죠. 제임스가 일어났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준비 가능합니까? 이미 준비됐습니다. 김도윤이 답했어요. 당신들만 결정하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합참 지하 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분석관들이 더 많았어요. 20명쯤 되어 보였죠. 모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중앙 콘솔 앞에 섰어요. 우리를 불러 모았죠. 작전 개시 전 최종 브리핑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델타포스 출격은 모레 새벽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베네수엘라 지도가 떴습니다. 주요 군사시설이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국방부, 공군기지, 해군 사령부, 육군 본부, 카라카스 주변에 집중돼 있었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김도윤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베네수엘라군 통신 패턴 재구성. 우리는 지난 3주간 그들의 모든 교신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언제 연락하는지 전부 기록했어요. 분석관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패턴 분석 완료했습니다. 그가 보고했어요. 지휘 계통별 응답 시간 평균 2.3분, 긴급 상황 시 1.1분, 교대 시간대에는 4.7분으로 늘어납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대 시간대가 핵심입니다. 4.7분이면 우리가 개입할 시간이 충분해요. 명령 하나 보내고 확인 오기 전에 다른 명령 보낼 수 있죠.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새벽 2시입니다. 김도윤이 답했어요. 야간 근무조가 교대해요. 15분간 인수인계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취약합니다. 명령 전달이 느려지거든요. 캐서린이 메모했습니다. 그럼 델타포스 진입 시간을 새벽 2시로 맞춰야겠네요. 정확히는 2시 15분입니다. 김도윤이 수정했어요. 교대 끝나고 새 조가 자리 잡는 시점이에요. 아직 긴장 안 풀렸지만 피곤한 상태죠. 판단력이 흐려져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15분 단위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시간뿐 아니라 심리 상태까지 고려했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김도윤이 화면을 바꿨어요. 통신망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었어요. 베네수엘라군 통신망 전체 지도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시작해서
각군으로 뻗어나가죠. 우리는 이 망안의 접근 포인트 12개를 확보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군사기밀 아닙니까? 김도윤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은 안 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죠. 중요한 건 접근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12개 포인트로 전체 통신망 커버 가능합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대통령실 2개, 국방부 3개, 각군 사령부 7개. 여기서 명령 패킷을 삽입하거나 복제할 수 있어요. 삽입과 복제가 뭐가 다릅니까? 캐서린이 물었죠. 삽입은 새 명령을 만드는 겁니다. 분석관이 답했어요. 아예 우리가 작성해서 보내요. 복제는 진짜 명령을 받아서 내용만 바꾸는 거고요. 복제가 더 안전해요. 암호 서명이 진짜니까요. 김도윤이 다시 나섰습니다. 세 번째 단계, 명령 시나리오 작성. 우리는 베네수엘라군한테 보낼 가짜 명령들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총 47개예요. 화면에 리스트가 떴습니다. 스크롤이 길었어요. 저는 몇 개를 읽어봤죠. 콜롬비아 국경 경계 강화, 내부 순찰 2배 증원, 외부 차량 통제, 관저 출입 제한, 통신 보안 점검, 다양한 명령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합니까? 제임스가 물었어요. 47개나요? 다 쓰진 않습니다. 김도윤이 답했죠. 상황에 따라 선택해요. 베네수엘라군 반응 보고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유연성이 중요해요. 분석관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저 경비대가 빨리 반응하면 명령을 더 많이 보냅니다. 느리게 반응하면 적게 보내고요. 혼란 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의심하고 너무 적으면 정리되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즉흥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악보는 있지만 현장에서 바꿀 수 있게요. 네 번째 단계, 김도윤이 계속했습니다. 음성 합성 준비. 베네수엘라 주요 지휘관 목소리를 복제했어요.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 관저 경호 사령관. 이들 목소리로 전화 통화 가능합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확보했습니까? 캐서린이 놀라서 물었어요. 공개 연설 영상입니다. 김도윤이 답했죠. 유튜브에 많아요. TV 인터뷰도 있고요. 30초면 음성 모델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AI팀이 작업했어요. 화면에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목소리 샘플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관저 경비 강화하십시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중년 남성 목소리였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국방장관 목소리입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실제 녹음이 아니에요. AI가 만든 거죠. 구별 가능합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김도윤이 확신 있게 답했어요. 전화 음질이면 더욱 그래요. 수화기 통과하면 원본이랑 똑같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 지휘부 목소리를 훔친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 김도윤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타임라인이었어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죠.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입니다. 작전 중에 우리는 베네수엘라군 모든 통신을 듣습니다. 그들이 뭘 말하는지 알아요. 혼란스러워하는지, 명령 확인하는지, 의심하는지 다 들려요. 반응에 따라 다음 명령을 조정합니다.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이 방에서 20명이 모니터링합니다. 각자 담당 부대가 있어요. 육군 5명, 해군 3명, 공군 3명, 관저 경호대 4명, 국방부 5명. 실시간으로 보고 올리고 김 중장님이 판단합니다. 김도윤이 우리를 봤습니다. 이게 전체 계획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눈치채면요? 명령이 이상하다고 의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후퇴합니다. 김도윤이 간단히 답했어요. 즉시 개입 중단하고 델타포스 철수시켜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들키는 게 최악이니까요.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나 봅니까? 김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죠. 70%입니다. 높지 않아요. 변수가 많거든요. 하지만 준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 나쁘지 않은 숫자였어요. 1차 작전은 0%였으니까요. 언제 시작합니까? 제임스가 물었죠. 지금부터입니다. 김도윤이 시계를 봤어요. D-36시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지도, 통신망 구조도, 타임라인, 음성 파형, 모든 화면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분석관들이 자리에 앉았죠. 김도윤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전팀 작전 준비 태세, 36시간 후 실행합니다. 통제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델타포스한테 전해주세요. 36시간 후
베네수엘라군은 명령을 기다리는 상태일 겁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저항은 없을 겁니다. 36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아서 통제실을 지켰어요. 제임스와 캐서린은 하와이로 돌아갔죠. 델타포스 출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라카스 시간으로 밤 10시였죠. 서울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통제실 뒤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김도윤이 중앙 콘솔 앞에 서 있었죠. 분석관 20명이 각자 자리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군 통신 패턴 최종 확인. 김도윤이 지시했어요. 이상 징후 있습니까? 육군 담당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정상입니다. 교대 시간 2시간 전인데 일상 통신만 오가고 있어요. 경계 태세 변화 없습니다. 해군은요? 김도윤이 물었죠. 평소와 동일합니다. 해군 담당이 보고했어요. 항구 경비 정상. 함정 순찰 정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공군도 똑같습니다. 공군 담당이 말했죠. 레이더 가동 정상, 전투기 대기 상태, 루틴 그대로예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들은 아직 몰라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빨간 선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재 시각을 표시하는 거였죠. 2시간 후면 작전 개시였습니다. 하와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피커로 제임스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울. 여기는 하와이. 델타포스 이륙 준비 완료했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김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예정대로 출격하세요. 우리가 길 만들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임스가 답했죠. 1시간 후 이륙합니다. 통신 끊지 마세요. 연결 유지할게요. 김도윤이 분석관들을 받습니다. 1단계 시작합니다. 콜롬비아 국경 정보 투입하세요. 육군 담당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창이 떴어요. 베네수엘라 국방부 당직실 앞으로 발송되는 거였죠. 콜롬비아 국경 지역 이상 징후 포착. 미확인 차량 3대 국경 접근 중. 확인 요망.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국경 경계 정보 발송 완료. 국방부 수신 확인됐습니다. 김도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반응까지 평균 8분 걸려요. 기다리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였죠. 5분이 지났습니다. 육군 담당이 손을 들었어요. 국방부에서 북부 사령부로 연락 나갑니다. 국경 경계 강화 지시하고 있어요. 예상대로입니다. 김도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북부 부대 움직이기 시작하면 카라카스 병력 지원 못 받아요. 시간 벌기 성공입니다. 화면에 베네수엘라 북부 지도가 확대됐습니다. 부대 이동 경로가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붉은 화살표들이 국경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북부 사령부 병력 이동 시작. 육군 담당이 보고했습니다. 2개 대대 국경으로 출발합니다. 도착까지 3시간 예상돼요. 완벽합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작전 끝날 때까지 저 부대들은 카라카스 못 와요.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하와이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델타포스 이륙했습니다. 제임스 목소리였죠. 카라카스까지 4시간 비행입니다.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단계 준비하겠습니다. 헬기 도착 1시간 전에 관저 경호대 교란 시작할게요. 관저 담당 분석관 4명이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각자 모니터 앞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김도윤이 그들을 봤죠. 관저, 경호, 사령부 통신 모니터링 강화하세요. 교대 시간 패턴 다시 확인하고요. 명령 전달 경로 최종 점검합니다. 네. 관저 담당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카라카스는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교대 시간 1시간 전이었죠. 김도윤이 전체 상황판을 확인했습니다. 베네수엘라군 전체 배치도가 떠 있었어요. 북부는 국경으로 이동 중, 남부는 평상시 배치, 카라카스 주변은 정상 경계,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2단계 준비. 김도윤이 지시했어요. 관저, 경호 사령관명의 명령 2개 준비하세요. 내부 순찰 강화랑 외부 경계 강화, 상충되게 만들어요. 관저 담당이 작업했습니다. 화면에 명령문 2개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경호병 절반을 관저 내부로 배치하라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전원 외곽 배치하라는 거였죠. 명령 준비 완료. 관저 담당이 보고했습니다. 발송 대기 중입니다. 아직 보내지 마세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교대 시작하면 보냅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카라카스 시간 새벽 1시 반이었어요. 교대 30분 전이었죠. 델타포스는
카라카스 상공 2시간 거리였습니다. 관저 경호대 움직임 포착. 관저 담당이 급히 보고했어요. 야간 근무조 집결 시작합니다. 교대 준비 들어갔어요. 김도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교대 인원 몇 명입니까? 80명입니다. 관저 담당이 답했죠. 전원 관저 정문 앞 집결하고 있어요. 인수인계 시작까지 10분 예상됩니다. 좋아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수인계 시작되면 명령 발송하세요. 혼란 최대화 타이밍이에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0분 후 관저 담당이 손을 들었어요. 교대 시작됐습니다. 인수인계 진행 중이에요. 발송합니다. 김도윤이 명령했죠. 2개 동시에 보내세요. 키보드 소리가 통제실에 울렸습니다. 명령 발송 완료. 관저 담당이 보고했어요. 경호 사령관명에 2개 명령 전달됐습니다. 수신 확인 대기 중입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관저 경호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거였죠. 2분이 지났습니다. 수신 확인 들어왔습니다. 관저 담당이 말했어요. 경호대장이 2명령 다 받았어요.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제가 물었죠. 통신 들리거든요. 관저 담당이 헤드셋을 가리켰어요. 경호대장이 부하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명령이냐고요? 내부 배치하라는 건지 외부 배치하라는 건지요. 김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확인 전화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30초 후 관저 담당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경호대장이 국방부로 전화 걸고 있습니다. 명령 확인하려고요. 받으세요. 김도윤이 옆 분석관에게 지시했어요. 국방부 당직 장교 목소리로 답하세요. 2명령 다 맞다고 확인해주고요. 분석관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AI 음성 합성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스피커에서 중년 남성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국방부입니다. 네. 2명령 모두 정식입니다. 사령관님 직접 내리신 거예요.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실행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관저 담당이 웃었어요. 경호대장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라는데 상황을 모르겠대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하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완벽합니다. 김도윤이 만족했습니다. 저 상태로 30분만 버티면 돼요. 델타포스 도착할 때까지요. 하와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라카스 1시간 거리입니다. 제임스가 보고했어요. 상황은요?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관저 경호대 혼란 상태 진입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3단계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18분간이 핵심입니다. 델타포스 헬기가 카라카스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실시간 중계가 들려왔어요. 제임스 목소리였죠. 알파팀 LG 10분 거리, 브라보팀 후속 대기, 찰리팀 상공 커버 중입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이에요. 김도윤이 통제실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3단계 시작합니다. 그가 선언했어요. 지금부터 18분간 베네수엘라군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전 부서 최종 명령 발송 준비하세요. 분석관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각자 담당 부대 앞으로 보낼 명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카라카스 방공 레이더 상태 확인. 김도윤이 지시했어요. 공군 담당이 답했습니다. 레이더 정상 작동 중입니다. 헬기 포착 가능한 거리예요. 하지만 아직 경보 안 울렸습니다. 왜 안 울립니까? 제가 물었죠. 울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공군 담당이 설명했어요. 레이더는 헬기를 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식별 신호를 조작했거든요. 베네수엘라 공군 훈련기로 표시되게요. 그러니까 경보 안 울려요. 자기네 비행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레이더를 파괴한 게 아니었어요. 레이더가 보는 걸 바꾼 겁니다. 관저 경비병들 현재 상태.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혼란 중입니다. 관저 담당이 답했어요. 일부는 내부 배치했고 일부는 외부 있어요. 통일된 대응이 없습니다. 경호대장이 계속 재배치 지시하는데 명령이 또 바뀌어서 제자리 걸음이에요. 델타포스 5분 거리. 하와이에서 보고가 들렸습니다. 착륙 지점 시야 확보했어요. 지상 경비 확인됩니다. 김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종 명령 일제 발송. 지금 당장. 모든 분석관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마다 발송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육군 5개 부대, 해군 3개 부대, 공군 2개 부대, 관저 경호대 전부 동시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 확인. 김도윤이 지시했죠. 육군 담당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카라카스 주둔 1사단 대기 명령, 2사단 이동 금지 명령, 3사단 상급 지시 대기 명령. 셋 다 다른 상급자 명의예요. 상충됩니다. 해군도 똑같습니다. 해군 담당이 보고했어요. 함정 출항 준비 명령이랑 정박 유지 명령 동시 발송됐어요. 둘 다 해군 참모총장 명이고요. 공군은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전투기 긴급 발진 명령이랑
대기 명령. 공군 담당이 답했죠. 역시 상충해요. 조종사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관저 경호대 최종 명령 3개 발송 완료. 관저 담당이 보고했습니다. 현 위치 사수. 관저 후문 집결. 상급 지시 대기. 셋 다 경호 사령관 명이에요. 경호병들 완전히 멈췄습니다. 김도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18분 카운트다운 시작. 그가 선언했어요. 이 시간 동안 베네수엘라군은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화면들을 봤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 붉은 점들이 떠 있었어요. 각 부대 위치였죠. 모두 정지 상태였습니다. 깜빡이지도 않았어요. 델타포스 착륙 시작. 하와이에서 보고가 들렸습니다. 지상 저항 없습니다. 경비병들 움직임 없어요. 관저 후문 진입합니다. 관저 경호병 반응 확인. 김도윤이 지시했어요. 관저 담당이 헤드셋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경호병들 서로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가 보고했죠.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 들었는데 응답 없대요. 상급자한테 확인하려는 건데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차단했거든요. 완벽합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태 유지하세요. 알파팀 관저 내부 진입. 제임스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경비 3명 확인. 무장 상태지만 대응 없습니다. 그냥 서 있어요. 이상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드론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관저 내부가 보였죠. 경비병 3명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델타포스가 다가가는데도 총을 안 들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경비병들 통신 내용.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관저 담당이 들려주었습니다.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우리 뭐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답해요. 명령 기다리라고 했잖아. 또 다른 사람이 말해요. 어떤 명령? 3개나 왔는데.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답해요. 모르겠어. 확인될 때까지 그냥 있자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경비병들이 스스로 멈춘 거예요. 명령이 혼란스러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알파팀 2층 진입. 제임스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경호실 앞 도착. 문 열고 들어갑니다. 화면에 관저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넓은 침실이었어요. 침대에 한 명이 앉아 있었죠. 마두로였습니다. 목표 확보. 제임스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마두로 신병 확보했습니다. 저항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진입 후 12분. 그가 말했어요. 예정보다 6분 빨라요. 완벽한 작전입니다. 외부 반응 확인. 김도윤이 지시했죠. 육군 담당이 보고했습니다. 카라카스 주둔 부대들 여전히 대기 중이에요. 움직임 없습니다. 상급 명령 기다리고 있어요. 해군은요? 함정들 정박 상태 유지. 해군 담당이 답했습니다. 출항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명령 확인 중이래요. 공군도 똑같습니다. 공군 담당이 말했죠. 전투기 경납고에 그대로예요. 조종사들 대기실에서 상황 파악 중입니다. 아무도 안 움직여요. 저는 베네수엘라 전체 상황판을 봤습니다. 여전히 모든 부대가 정지 상태였어요. 붉은 점들이 그대로 박혀 있었죠. 10만 명 군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브라보팀 마두로 헬기 이송 시작. 제임스가 보고했습니다. 관저 이탈합니다. 여전히 저항 없어요. 김도윤이 분석관들을 봤습니다. 명령 교란 유지하세요. 델타포스 안전거리 확보할 때까지 계속 보내세요. 네. 분석관들이 답했습니다. 추가 명령 발송 중입니다. 혼란 상태 유지되고 있어요. 5분이 더 지났습니다. 델타포스 카라카스 외곽 진입. 제임스 목소리가 들렸어요. 추격 없습니다. 레이더 경보도 없고요. 완전히 조용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은 아직도 명령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아무도 안 내립니다. 책임지기 싫으니까요. 관저 경호대 반응.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관저 담당이 답했습니다. 경호대장이 국방부에 계속 전화하고 있어요. 상황 보고하고 지시 요청하는데 국방부도 혼란스럽대요. 확인 중이라고만 하고 명령은 안 내려요. 결국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명령 체계를 파괴한 게 아니었어요. 과부하를 걸었던 겁니다. 너무 많은 명령이 동시에 와서 누구도 결정을 못 내리게 만든 거죠. 델타포스 안전거리 확보. 제임스가 최종 보고했습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마두로 확보했고 추격 없어요. 귀환합니다. 김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명령 교란 중단하세요. 이제 그들이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분석관들이 작업을 멈췄습니다. 화면에서 발송 중이던 메시지들이 사라졌어요. 김도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총 소요 시간 47분. 그가 말했어요. 사상자 0, 총성 0, 베네수엘라군 저항 0.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날 이유를 없앴던 겁니다. 명령이 없으면 군인은 움직이지 않았죠. 한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작전 종료 30분 후 통제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분석관들이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도윤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죠. 베네수엘라군 반응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그가 지시했어요. 이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육군 담당이 손을 들었습니다. 카라카스 1사단 움직임 포착됐어요. 부대 집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요. 늦었어요. 김도윤이 말했죠. 델타포스는 이미 베네수엘라 영공 벗어났습니다. 지금 움직여봤자 소용없어요. 국방부 통신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저 담당이 보고했어요. 각 부대에서 상황 확인 전화 쏟아지고 있어요. 대통령 어디 갔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뭐라고 답합니까? 제가 물었죠. 모른대요. 관저 담당이 웃었습니다. 국방부도 지금 파악 중이래요. 관저 경호대한테 물어보는데 경호대도 몰라요. 그냥 사라졌다고만 하고요. 하와이에서 제임스가 연락했습니다. 마두로 이송 완료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확보했어요. 작전 완전 종료 선언합니다.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성공적인 작전이었어요. 우리 쪽 작업도 종료합니다. 그가 통제실을 돌아봤죠. 전 부서 철수 시작하세요. 흔적 남기지 마세요. 분석관들이 시스템을 종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들이 하나씩 꺼졌어요. 베네수엘라 지도, 통신망 구조도 타임라인 모두 사라졌습니다. 접속 로그 삭제 확인. 육군 담당이 보고했어요. 우리가 들어갔던 흔적 전부 지웠습니다. 베네수엘라 측에선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음성 합성 시스템 초기화 완료. 관저 담당이 말했죠. 녹음 파일 전부 삭제했어요. 복구 불가능합니다. 명령 패킷 원본 삭제 완료. 해군 담당도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보냈던 가짜 명령들 추적 안 됩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베네수엘라는 혼란스러워하겠지만 누가 개입했는지 모를 겁니다. 미국이 했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그 말에 수긍했습니다. 실제로 델타포스가 들어갔으니까요. 베네수엘라 입장에선 미국 단독작전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그림자였습니다. 최종 보고서 작성 시작합니다. 김도윤이 지시했어요. 작전 개요, 타임라인, 결과 간결하게 정리하세요. 미국 측 공유용은 따로 만들고요. 미국 측 공유용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김도윤이 답했죠. 당신들한테 줄 보고서예요. 우리가 뭘 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상세 기술 정보는 빼고요. 방법만 알려주고 어떻게 했는지는 안 알려준다는 겁니까? 필요한 것만 공유합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세부 기술은 우리 자산이에요. 보호해야 해요. 30분 후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김도윤이 저한테 건넸어요. 얇은 파일이었죠.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7분 작전인데 보고서가 이렇게 짧아요?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김도윤이 답했죠. 작전 성공 여부, 소요시간, 사상자, 그 외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정말 간결했어요. 작전명 다크 선더 2차, 목표 마두로 확보, 결과 성공, 소요시간 47분, 적 저항 없음, 적 결단 없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의 저항 없음, 적의 결단도 없음.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베네수엘라군은 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싸울 기회도 없었죠. 결정을 내릴 수 없었으니까요. 이 보고서 미국에 제출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공식으로요. 김도윤이 답했죠. 공식 기록엔 안 남습니다. 약속했잖아요. 한국 이름은 어디에도 안 나간다고요. 그럼 공식 기록엔 뭐라고 씁니까? 미국 델타포스 단독작전. 김도윤이 간단히 말했어요. 베네수엘라 방어체계 무력화는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처리하면 돼요. 운이 좋았다고 하면 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철저히 뒤로 빠지고 있었어요. 공을 미국한테 다 넘기는 겁니다. 하와이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임스가 아니라 합참의장이었어요. 서울,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덕분에 작전 성공했습니다. 한국 협조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도왔을 뿐입니다. 성공은 델타포스 몫이에요. 아닙니다. 합참의장이 정정했죠. 당신들이 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걸어간 겁니다. 김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길만 만들었다고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어요. 분석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김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톰슨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싸울 필요를 없앴을 뿐이에요. 명령이 혼란스러우면 군인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싸울 필요를 없앴다. 그게 한국 방식이었어요. 이 작전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다른 곳에서요. 김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적이 명령 체계로 움직여야 해요. 김도윤이 설명했죠. 상급자 명령 없으면
안 움직이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군대가 그렇죠. 경찰도 그렇고요. 관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명령 의존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안 통하는 곳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조직. 김도윤이 답했어요. 개인이 결정 내릴 권한 있는 곳이요. 테러 조직 같은 데는 안 통해요. 중앙 명령 없이도 움직이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 방식은 만능이 아니었어요.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했죠. 하지만 그 조건이 맞으면 완벽했습니다. 보고서 가져가세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미국에 전달하시고요.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성공했어요. 김도윤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성공은 미국 거예요. 우리는 그냥 뒤에 있었을 뿐입니다. 통제실을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니터들이 전부 꺼져 있었어요. 분석관들도 다 떠났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전 여기서 전쟁이 설계됐었어요. 총 없는 전쟁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작전 종료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국방부 회의실로 직행했어요. 제임스와 캐서린이 이미 앉아 있었죠. 합참의장도 와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서울에서 뭘 봤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준 파일이었어요. 테이블 중앙에 놓았죠.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작전 요약 보고서예요. 합참의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몇 장 넘기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다입니까? 47분 작전인데 보고서가 3페이지 뿐이에요. 한국은 필요한 것만 적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결과 중심이에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대요. 제임스가 보고서를 가져다 봤습니다. 소요 시간 47분. 그가 읽었어요. 사상자 0, 적 저항 없음, 적 결단 없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네수엘라군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저항도 안 했고 결정도 못 내렸어요. 그냥 멈춰 있었죠. 어떻게요?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명령 체계를 무력화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본 걸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베네수엘라군 통신망에 접근했어요. 가짜 명령들을 여러 개 보냈죠. 서로 상충되게요. 그럼 현장에선 혼란스러워요.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합참의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군대 전체를 그렇게 멈출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제가 확신 있게 답했죠. 직접 봤어요. 베네수엘라군 10만 명이 18분간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명령 기다리면서요.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18분이요? 그 시간이면 충분하네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델타포스가 들어가서 마두로 확보하고 나오기에 충분했어요. 베네수엘라군은 델타포스가 떠날 때까지 눈치도 못 챘습니다.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려줬습니까? 기술적 세부 사항 같은 거요. 아니요. 제가 답했죠. 그건 안 알려줬어요. 방법만 설명했지 어떻게 접근했는지는 비밀이래요. 자기들 자산이니까 보호한대요. 합참의장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요. 중요한 건 작전이 성공했다는 거죠. 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대로 뒤로 빠졌어요. 공식 기록엔 이름 안 남긴대요. 그럼 우리 보고서엔 뭐라고 씁니까? 제임스가 물었어요. 델타포스 단독 작전으로 씁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협조 사실은 극비로 분류하고요. 알 필요 있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한국이 원하는 대로요. 그들 덕분에 성공한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거리가 보였어요. 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제임스가 옆으로 왔습니다. 톰슨,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이 무섭지 않았어요? 무섭다고요? 제가 되물었죠. 네. 제임스가 말했어요. 우리 시스템 전부 들여다봤잖아요. GPS, 통신, 명령 체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죠. 무섭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편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지금은이라는 게 문제예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편이 바뀌면요? 그땐 걱정하죠. 제가 답했어요.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다크 선더 2차 작전 결과 보고. 본문도 짧게 썼죠. 작전 성공, 마두로 확보, 델타포스 무사 귀환, 베네수엘라 측 저항 미미, 현장 지휘관 탁월한 판단으로 방어체계 무력화 성공.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보고서를 프린트하려는데 이메일이 왔습니다. 김도윤한테서였어요. 제목 없이 본문만 있었죠. 톰슨 씨,
작전 성공을 축하합니다. 미국 델타포스의 용맹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협력 기대합니다. 조용히. 마지막 단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히. 그게 한국 방식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김 중장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약속대로 비밀 지키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며칠 후 언론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이었어요. 제목이 컸죠. 미군 델타포스 마두로 확보 작전 성공. 기사는 델타포스를 영웅으로 그렸습니다. 정밀한 작전 계획, 완벽한 실행, 무사 귀환. 모든 공이 미군한테 돌아갔어요. 한국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비슷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방어 무력화, 델타포스 탁월한 판단. 분석 기사였어요. 베네수엘라군이 왜 저항 못했는지 추측하고 있었죠. 내부 혼란, 지휘 체계 붕괴, 사기 저하. 여러 이유를 댔지만 정확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몰랐어요. 서울 지하에서 뭐가 벌어졌는지요. CNN도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델타포스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어요. 작전 타이밍이 완벽했다. 현장 판단이 탁월했다. 미군 훈련 수준이 세계 최고다. 모두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절반만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독재자 마두로를 제거했고 민주주의 회복을 지원할 겁니다. 델타포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작전 세부 사항은요? 다른 나라 지원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작전 세부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미군 단독 작전이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TV를 끄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마 조용히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날 밤 김도윤한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표 잘 봤습니다. 완벽하네요. 우리 이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약속 지켜주셔서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다음에 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도윤 답장이 바로 왔어요. 언제든지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조용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딘가 서울에서도 불빛이 켜져 있을 겁니다. 합참 지하 통제실에요. 다음 작전을 준비하면서요. 세상이 모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은 안정됐어요. 과도 정부가 들어섰고 민주화 작업이 시작됐죠. 언론은 여전히 델타포스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사무실에서 일상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중남미 정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메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국방부였어요. 김도윤 명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초청. 저는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톰슨 씨, 서울에서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비공식 자리입니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2주 후 서울 용산 합참본부. 저는 제임스한테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뭐 하는 행사 같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비공식이라고만 했어요. 아마 내부 행사 같은데요. 가보는 게 좋겠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부른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2주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김준서 사무관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그가 악수했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오늘 무슨 행사입니까?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김준서가 미소만 지었어요. 차를 타고 용산으로 갔습니다. 합참 본부 건물 앞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지하 통제실로 가지 않았죠. 대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 앞에 섰죠. 김준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안에는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윤도 보였어요. 하지만 군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영합니다. 톰슨 씨. 김도윤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먼 길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김도윤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정보본부 분석관들입니다. 다크 선더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작은 마무리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분석관들을 봤습니다. 통제실에서 봤던 얼굴들이었어요. 육군 담당, 해군 담당, 관저 담당 모두 있었죠. 마무리 행사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김도윤이 답했어요. 작전이 성공했으니
관련자들 치하하는 자리죠. 훈장 같은 거 수여합니까? 아니요.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은 없어요. 기록에 남으니까요. 우리는 기록 안 남기기로 했잖아요. 그럼 뭐랍니까? 제가 되물었죠. 김도윤이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보고서 봉인식입니다. 작전 기록을 영구 봉인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보게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다크 선더 한국 측 작전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죠. 이게 전체 기록입니까? 네. 김도윤이 답했어요. 작전 계획부터 실행 과정, 통신 로그, 분석 자료, 모든 게 들어있어요. 36시간 동안 우리가 한 일 전부요. 왜 봉인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성공했는데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도윤이 분석관들을 봤습니다. 그들 얼굴이 평온했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죠. 싸울 필요를 없앴을 뿐이에요. 이건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기지 않아요. 하지만 분석관들 공로는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시켰잖아요.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육군 담당 분석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작전이 성공한 게 보상이에요. 미군이 무사히 돌아왔고 목표 달성했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관저 담당도 거들었습니다. 훈장 받으면 설명해야 해요. 뭘 해서 받았는지요. 근데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비밀이니까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조용히 하고 싶어 했어요. 공이 아니라 임무 완수가 목표였던 겁니다. 김도윤이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제 봉인합니다. 30년간 열리지 않아요. 30년 후에도 공개 여부는 재검토될 겁니다. 아마 영구 봉인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 30년입니까? 제가 물었죠. 관련자들 다 은퇴할 시간이에요. 김도윤이 설명했습니다. 30년 후면 저도 은퇴했고 분석관들도 현역 아닐 겁니다. 그때 가서 공개해도 영향 없어요. 하지만 아마 안 열 거예요. 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빨간 밀봉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파일을 봉투에 넣었죠. 밀봉 스티커를 눌러 붙였습니다. 봉인 완료. 그가 선언했어요. 다크 선더 한국 측 기록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석관들이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짧고 간결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끝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식사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김도윤이 웃었습니다.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해요. 우리는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면 흔적 남으니까요. 오늘도 공식 기록엔 안 남아요. 그냥 일상 근무한 걸로 처리될 겁니다. 분석관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인사도 간단했어요. 고개 숙이고 나가는 게 전부였죠. 마지막 한 명이 나가고 저와 김도윤만 남았습니다. 그가 봉인된 파일을 금고에 넣었어요. 잠그고 나서 저를 봤죠.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물었어요. 기록 남깁니까? 극비로 분류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협조 사실은 알 필요 있는 사람만 알아요. 공식 기록엔 델타포스 단독 작전이고요. 좋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남는 게 맞아요. 우리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있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작전 한국 없었으면 실패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도윤이 말했죠. 중요한 건 다음에도 쓸 수 있느냐예요. 우리 능력이 알려지면 상대가 대비합니다. 조용해야 계속 쓸 수 있어요. 저는 그 논리에 수긍했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한국은 단기 명성보다 장기 효용을 택한 겁니다. 다음에 또 협력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언제든지요.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걸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평범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다음 작전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요. 조용히요. 건물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이긴 나라는 기억됩니다. 하지만 전쟁을 설계한 나라는 기록되지 않아요. 한국이 그랬죠.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김도윤한테 보냈습니다. 오늘 행사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이해하게 됐어요. 조용함이 힘이라는 걸요. 답장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조용할 겁니다. 필요할 때까지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사무실에서 통상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중남미 정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죠.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델타포스를 찬양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CNN 모두 미군의 완벽한 작전이라고 보도했죠. 한국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비공개 회의라고 했죠. 1시간 내 집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차를 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는 말을 들었죠.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하니
주요 인사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CIA 국장, NSA 국장, 국방장관, 제임스와 캐서린도 보였어요. 모두 조용히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 대통령도 앉았죠. 베네수엘라 작전 최종 평가 회의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어요. 작전 성공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번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47분 만에 목표 달성했고 사상자 없었어요. 델타포스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각하. 하지만 대통령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만으론 안 됐을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봤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었죠. 톰슨. 한국 협조가 결정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각하. 제가 답했어요. 한국 없었으면 1차 작전처럼 실패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뭘 원했습니까? 대가로요? 아무것도 안 원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이름 남기지 말라고만 했어요. 공도 가져가지 않았고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한 동맹이네요. 돕고도 인정 안 받으려 하다니요. 그게 한국 방식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능력 노출 안 하려고요. 다음에도 쓸 수 있게요.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받습니다. 의장. 기록하세요. 다음에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참의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한국에 먼저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하. 맞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죠. 다음에 이런 밤이 오면 가장 먼저 서울에 연락하십시오. 군사작전 검토하기 전에요. 그들이 다른 방법 있을 수 있어요. 네, 각하. 합참의장이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회의 끝났어요. 한국한테 감사 전해주세요. 비공식적으로요. 모두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이 나가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워싱턴 오후 하늘이 맑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김도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감사표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다음엔 가장 먼저 서울에 연락하라고 지시했어요. 답장은 30분 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조용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서울에서도 해가 뜨고 있을 겁니다. 불 꺼지지 않는 도시에서요. 김도윤은 지금쯤 합참 지하 통제실에 있겠죠. 모니터들 앞에 서서 세계 어딘가를 보고 있을 거예요. 다음 작전을 준비하면서요. 조용히요. 그의 뒷모습이 상상됐습니다. 군복 입은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을 거예요. 분석관들이 옆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요. 데이터가 흐르고 지도가 움직이고 패턴이 분석되고 있겠죠. 세상이 모르는 곳에서요. 저는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개인 기록이었어요. 공식 보고서엔 절대 안 들어갈 내용이었죠. 전쟁을 이긴 나라는 기억된다. 역사책에 기록되고 영웅이 태어난다. 델타포스가 그랬다. 미국이 그랬다. 하지만 전쟁을 설계한 나라는 기록되지 않는다. 조용히 뒤에서 작동할 뿐이다. 한국이 그랬다. 그들은 총 한 발 쏘지 않았다. 명령 하나 내리지 않았다. 단지 필요한 순간 적의 명령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을 준비하면서 메모를 저장하고 파일을 암호화했습니다. 제 컴퓨터에만 있을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게요.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서울에 무엇이 있는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껐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죠. 다음에 이런 밤이 오면 저는 가장 먼저 서울에 전화할 겁니다. 김도윤 목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가 말할 겁니다. 준비됐습니다. 조용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쟁은 총성 없이 끝날 거예요. 세상은 미국이 이겼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서울이 명령했다는 걸요. 검은 하늘